이따위 개밥만도 못한 건 음식이라고 당당하게 내놨어? 당신 오늘 아주 제대로 한번 망신당할 줄 알아.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지. 밤의 장막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4시 반, 박영자 여사의 낡은 자명종 시계가 어김없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녀는 손을 뻗어 익숙하게 알람을 껐어요. 창밖은 아직 한밤중인 듯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희미한 가로등 불빛 너머로 새벽의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계절은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해 뜨기 전에 공기는 제법 쌀쌀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불 속 온기를 잠시 더 느끼고 싶은 유혹을 떨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남들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빛바랜 앞치마를 허리에 질끈 동여맨 박 여사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희뿌연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골목길은 고요했습니다. 간간히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뿐 세상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버스 정류장까지 10여 분 남짓한 거리를 묵묵히 걸었습니다. 첫 차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그녀는 늘 조금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버스에 오른 박 여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오늘 준비해야 할 식단과 식자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D그룹 본사 건물 지하에 위치한 구내식당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거대한 빌딩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듯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식당 주방만은 박 여사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스테인리스 조리대의 차가운 냉기와 전날 말끔하게 청소해둔 덕분에 풍기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박 여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방의 불을 차례로 켜고 환풍기를 돌렸습니다. 넓고 청결하게 관리된 주방은 그녀의 오랜 직업 정신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의 첫 번째 일과는 밤사이 배송된 식자재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납품된 채소 상자를 열어 시든 잎은 없는지, 무르거나 상한 곳은 없는지 예리한 눈으로 살폈습니다. 육류와 생선은 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에 빛깔과 냄새까지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죠. 오늘 배추는 상태가 아주 좋구먼. 고등어도 싱싱하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혼잣말을 하며 식자재들을 종류별로 분류해 냉장고와 저장고에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반품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어요. 직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식자재 정리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리 준비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커다란 솥에 물을 받아 육수를 올렸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양파, 무 등 각종 채소를 아낌없이 넣고 뭉근하게 끓여내는 육수는 박 여사표 음식 맛의 기본이자 핵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수가 끓는 동안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오늘 나갈 국과 찌개, 그리고 다양한 반찬거리들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칼소리, 기름 두른 팬 위에서 재료들이 익어가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새벽 주방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숙련된 장인이 작품을 빚어내듯 그녀는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잠시 후 동료 조리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일찍 오셨네요.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예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위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들 중 가장 연장자였지만 결코 권위를 내세우거나 잔소리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다른 조리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조용히 돕거나 조언을 건네는 편이었죠. 덕분에 구내식당 주방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유지되었습니다. 김 여사, 오늘 콩나물 무침간은 내가 한번 볼까? 박 씨, 그쪽 불 좀 줄여줘요. 멸치볶음 타겠네. 서로 돕고 챙겨주는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박 여사에게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만드는 행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게 하고 잠시나마 고된 일상 속 위안을 주는 일종의 정성이자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오전 7시가 가까워지자 이른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야근을 마친 직원이나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네요. 박 여사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들을 맞이하며 정성껏 담은 밥과 국, 그리고 서너 가지의 정갈한 반찬을 건넸습니다. 든든하게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국이 뜨거우니 조심하고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이른 아침 식당을 찾은 직원들에게 작은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역시 할머니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어제 야근하느라 피곤했는데 속이 확 풀리네요. 한 젊은 직원의 진심 어린 칭찬에 박 여사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그녀가 이른 새벽부터 고된 노동을 감수하는 가장 큰 보람이자 이유였습니다. 어느덧 오전 9시를 훌쩍 넘긴 시각, 아침 배식이 마무리되고 점심 준비가 한창인 구내식당에 D그룹 마케팅팀의 최도진 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D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그 중에서도 마케팅팀은 회사의 핵심 부서로 통했습니다. 최 팀장은 3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중요한 팀의 수장이 된 인물이었죠. 그의 능력은 출중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만큼이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으로도 사내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소리를 또각거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걸음걸이에는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잘 다려진 고급 정장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은 그가 얼마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최 팀장이 식당에 들어서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몇몇 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소 구내식당 음식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죠. 그는 마치 감별사라도 된 듯 배식대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박 여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돼지갈비찜과 얼큰한 순두부찌개, 그리고 계절 나물과 신선한 샐러드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팀장의 미간은 이미 살짝 찌푸려져 있었어요. 그는 집게로 돼지갈비찜을 몇 번 뒤적여 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순두부찌개의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음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자를 찾아내려는 검열관 같았습니다. 최 팀장님 오셨습니까? 마침 근처를 지나던 식당 영양사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가볍게 턱짓으로 답할 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아나무인격인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는 다른 조리원들에게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겁니까? 당신들 월급 받고 일하는 거 맞아요? 와 같은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심지어 구내식당에 비치된 고객 의견함에는 그의 날카롭고 악의적인 불만 사항들이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오늘 국은 소금국인가? 반찬 재활용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와 같은 내용은 양반이었죠. 그의 불만은 단순한 입맛의 차이를 넘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깎아내리고 지배하려는 뒤틀린 권위 의식의 발로처럼 보였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그가 나타나면 평소보다 더욱 긴장했고 혹시라도 그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날따라 최 팀장의 심기는 유독 불편해 보였습니다. 오전 내내 이어진 임원회의에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을 받은 탓이었죠. 잔뜩 쌓인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풀 길이 없었던 그는 괜한 트집을 잡을 상대를 찾고 있는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그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박 여사가 배식을 담당하고 있는 코너로 향했습니다. 오늘 박 여사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메뉴 중 하나인 육개장을 정성껏 끓여냈습니다. 양지머리를 푹 고아 결대로 찢어 넣고 고사리와 토란대, 숙주나물을 듬뿍 넣어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을 낸 육개장은 구내식당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메뉴였죠.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육개장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최 팀장은 육개장 앞에 멈춰서더니 국자로 한번 휘저어 보고는 잔뜩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날카롭고 컸어요. 할머니, 오늘 육개장 상태가 왜 이 모양입니까? 멀건 국물의 건더기는 죄다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이 역한 냄새는 또 뭐고요? 그의 말은 명백한 트집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끓인 육개장은 건더기도 푸짐했고 구수한 육수 냄새가 식욕을 돋우고 있었으니까요. 박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팀장님, 오늘 육개장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끓였습니다. 건더기도 충분히 넣었고 냄새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팀장은 그녀의 정중한 대응에 더욱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나한테 설명을 해요? 요즘 구내식당 음식 수준이 형편없어졌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러니 직원들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의 말은 박 여사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조리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식사를 하려던 다른 직원들은 숨막히는 분위기에 국그릇에 코를 박은 채 눈치만 살폈습니다. 몇몇 젊은 직원들의 얼굴에는 최 팀장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불쾌함과 함께 안타까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렇게 젊고 배운 사람이 어찌 저리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최 팀장은 쯧쯧 오늘 점심은 글렀군 하고는 보란듯이 빈 식판을 내려놓고 횡하니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옆에서 다른 음식을 배식하던 동료 조리원 김 여사가 박 여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자 씨, 신경 쓰지 말아요. 저 인간 원래 저렇잖아요. 우리가 참아야지 별 수 있나?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쉽게 가시지 않는 착잡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구내식당에 드리워진 불길한 그림자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도진 팀장의 악행은 박영자 여사가 정성껏 끓여낸 육개장에 대한 어이없는 트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그는 마치 박 여사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직장 내 권력 노름의 희생양으로 낙점이라도 한 듯 더욱 노골적이고 치졸한 방식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의 갑질은 마치 거미줄처럼 교묘하면서도 끈질기게 이어졌고 한때 직원들의 편안한 안식처였던 D그룹 구내식당에는 어느새 싸늘하고 불편한 긴장감이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려 애썼지만 최 팀장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은 맑은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녀의 평온했던 인내심에 파문을 일으키며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둑을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갑질 레퍼토리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지극히 사적인 심부름 요구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대단한 호의라도 베푸는 듯한 혹은 자신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를 은근히 과시하는 듯한 말투로 운을 뗐죠. 아, 할머니. 혹시 점심시간 끝나고 잠깐이라도 짬이 나시면 말입니다. 우리 회사 본관 1층 로비에 새로 생긴 그 카페 있잖아요? 거기 스페셜 블렌드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풍미가 깊고 맛있다던데 혹시 한 잔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중요한 보고서 때문에 단 1분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말입니다. 물론 커피값은 제가 나중에 꼭 챙겨드리지요. 박 여사는 잠시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번지르르한 말투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능구렁이 같은 속셈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정중하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D그룹 구내식당 소속 조리원입니다. 저희의 업무는 직원 여러분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것이지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회사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자존심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팀장은 거절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로부터의 거절은 그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는 모욕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되물었어요. 아니, 할머니. 제가 지금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부당한 일을 시켰다고 이러십니까? 고작 커피 한 잔, 그것도 제가 마실 커피 한 잔 사다 달라는 게 그렇게까지 힘든 부탁이라는 말씀이세요? 허참, 제가 이 회사 마케팅팀을 총괄하는 최도진 팀장이라는 걸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협박과 함께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전형적인 갑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요구는 안타깝게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시내 유명 베이커리의 특정 크루아상 샌드위치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구하기 힘든 특정 브랜드의 수입 탄산수를 사다 놓으라는 식으로 요구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갔죠. 박 여사는 매번 같은 이유를 들어 침착하게 거절했지만 그럴수록 최 팀장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갔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두고 보자는 듯한 앙심마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요구와 거절의 줄다리기가 반복되면서 박 여사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깊은 환멸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쉽게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주방에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날 뿐이었죠.
최 팀장의 이런 유치하고 몰상식한 행동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다른 직원들의 눈에도 심심찮게 목격되었고 그의 가뜩이나 좋지 않던 사내 평판은 그야말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저 인간 또 시작이네, 또. 영자 할머니만 보면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 안달이. 직원들의 경멸 어린 수군거림은 정작 최 팀장의 귀에는 조금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파렴치한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구내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조리원들은 박 여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속으로는 부글부글 분개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용기를 내어 최 팀장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D그룹이라는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 안에서 일개 계약직 신분인 조리원이, 그것도 회사의 핵심 부서 팀장에게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쉬는 시간이면 그들은 주방 한 구석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최 팀장에 대한 성토 대회를 열며 박 여사를 향한 안타까움을 나누곤 했습니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영자 여사님한테 저런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인간도 아니야, 정말. 이제 가스물을 넘긴 젊은 조리원 미영 씨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스마트폰을 꺼내 회사 익명 게시판에 최 팀장의 온갖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글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구내식당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왕언니 격인 순자 씨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만류했어요. 미영아, 아가씨 마음은 내가 100번 1000번 이해하지만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좋을 거 하나 없다. 그러다 우리만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저런 부류의 인간은 그냥 상대 안 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야. 우리가 참는 수밖에 없어. 순자 씨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 비정규직으로 살아오면서 터득한 현실적인 체념과 무력감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박 여사에게 여사님, 힘내세요. 저런 인간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요. 와 같은 공허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오히려 그런 동료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애써 웃어 보이며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할 일만 묵묵히 하면 되는걸요. 라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에 드리워진 피로와 수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최 팀장의 이러한 갑질은 비단 박 여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속 부하 직원들에게는 일상적으로 고성과 폭언을 퍼부으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다른 부서 직원들조차 그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꺼릴 정도였으니까요. 그의 주변에는 늘 싸늘한 냉기와 불편한 침묵, 그리고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만이 유령처럼 감돌았습니다. 며칠 뒤 최 팀장은 더욱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박 여사를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날은 박 여사가 특별히 공들여 준비한 해물된장찌개가 점심 메뉴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완도에서 직송한 신선한 꽃게와 새우, 바지락 등 각종 해산물이 듬뿍 들어가 구수하면서도 칼칼한 국물 맛이 일품인 그녀의 해물된장찌개는 구내식당 직원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인기 메뉴였죠. 그런데 최 팀장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자신이 배식받은 찌개 그릇을 들고 와서 마치 중대한 범죄 현장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것 좀 보시라고요.
이게 과연 사람이 먹는 음식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가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높이 쳐든 그릇 안에는 아주 작은 날벌레 한 마리가 보란 듯이 빠져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분명 조리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썼고 배식 직전까지도 여러 차례 꼼꼼하게 확인했기 때문이죠. 도저히 벌레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저는 분명 그녀가 당혹감과 억울함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자 최 팀장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변명은 집어치우세요. 구내식당 위생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우리 D그룹 직원들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하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눈치 빠른 직원들은 최 팀장의 평소 교활한 행실을 알기에 그의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에 당황하며 사실 여부를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식당 영양사와 조리 책임자가 황급히 달려와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최 팀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박 여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당신같이 기본도 안 된 사람은 음식 만들 자격조차 없어. 당장 해고시켜야 해. 라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점심 메뉴로 준비되었던 해물된장찌개는 전량 폐기 처분되었고 박 여사는 다른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자괴감과 함께 최 팀장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벌레가 결코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투입된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이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에 대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차갑고도 섬뜩한 결심만이 그녀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더욱더 날카롭게 칼날을 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도진 팀장의 악행은 마치 늪처럼 깊고 어두워졌으며 그의 표적은 여전히 박영자 여사였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괴롭히는 것에서 어떤 도착적인 만족감이라도 느끼는 듯 했어요. 마치 교활한 사냥꾼이 사냥감을 서서히 몰아가듯 그는 박 여사의 자존심과 인내심을 한계 상황까지 잔인하게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최 팀장은 자신의 직장 생활에서도 중대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규모 신규 해외 마케팅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현지 시장의 저항과 경쟁사의 공격적인 견제에 부딪히면서 막대한 초기 투자금만 날린 채 자초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 책임 문제로 그는 연일 그룹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혹독한 질책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D그룹의 최연소 스타 임원을 꿈꾸던 그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부에서 쌓여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의 이미 뒤틀릴 대로 뒤틀린 포악한 성정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며 심리적인 위안을 찾으려는 비겁하고도 유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풀이의 가장 만만한 대상은 어김없이 박영자 여사였죠. 어느 날
중요한 투자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의 싸늘한 반응과 함께 사실상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했고, 잔뜩 격앙된 상태로 구내식당에 들어선 최 팀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닥치는 대로 트집을 잡으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밥은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 겁니까? 이건 밥이 아니라 거의 죽 수준이잖아요. 반찬 가짓수만 잔뜩 늘어놓으면 다인 줄 아세요? 정작 손이 가는 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우리 회사 식자재 예산이 전부 당신들 뱃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의 고함 소리는 마치 확성기라도 단 것처럼 식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다른 조리원들은 이미 그의 등장만으로도 잔뜩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보고 있었지만 박 여사는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배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최 팀장의 날카로운 분노의 화살은 오롯이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할머니, 요즘 세상 물정 정말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디서 그런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음식을 만듭니까? 돈 받고 일하는 프로면 프로답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세련되게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시골 장터도 아니고 D그룹 구내식당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냐고요. 나이 먹었다고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그런 안일한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할머니.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단순한 불평이나 지적을 넘어선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세대 비하였습니다. 그는 박 여사의 나이와 그녀의 정갈하지만 소박한 옷차림, 심지어 수십 년간 음식을 만들어 온 그녀의 투박하지만 정성 어린 손놀림까지 조롱하며 듣는 이의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그렇게 굼뜨고 느려서 어디 제대로 된 음식을 시간 맞춰 내놓을 수나 있겠어요? 보는 사람까지 아주 속 터져서 답답해 죽겠네, 정말. 박 여사는 처음에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꾹 참으려 했지만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모욕적인 언사에 그녀의 얼굴은 점차 창백하게 굳어졌고 앞치마를 단단히 움켜쥔 그녀의 손이 가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직원들은 최 팀장의 도를 넘는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일부 젊은 직원들의 눈에는 분노의 빛마저 어렸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선뜻 용기를 내어 그를 제지하지 못하는 답답하고도 무거운 침묵만이 식당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박 여사는 깨질 것처럼 아파오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억지로 아주 힘겹게 삼켜야 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구내식당에서는 또다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 VIP 접대용 특선 메뉴로 어렵게 공수해 온 최고급 자연산 송이버섯과 활전복 일부가 식자재 보관 창고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훔쳐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날 밤 식자재 창고의 출입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잠근 후 퇴근한 사람이 바로 박영자 여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최 팀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자신이 직접 파놓은 함정에 먹잇감이 걸려들었다는 듯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박 여사를 절도범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당직 근무자가 할머니였죠? 그리고 창고 열쇠도 할머니가 직접 관리하셨고요. 그 비싼 송이버섯이랑 전복이 설마 발이 달려서 제멋대로 도망이라도 갔을 리는 없고 이거 누가 봐도 상황이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평소에 회사나 나에 대해서 불만이 그렇게 많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유치한 복수라도 하겠다는 심산이었던 모양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비릿한 조롱과 잔인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땅이 꺼지는 듯한 엄청난 황당함과 함께 생전 처음 느껴보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팀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결백합니다. 제가 왜 무슨 이유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녀의 절박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최 팀장은 이미 확신이라도 한 듯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뻔한 변명 따위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머니, 솔직히 말해서 증거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조용히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당장 회사 보안팀 불러서 CCTV 영상 전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기 전에 순순히 자백하고 용서를 비는 게 할머니 신상에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는 마치 박 여사가 이미 천인공노할 죄라도 저지른 중범죄자라도 되는 양 몰아세웠지만 사실 식자재 창고의 가장 중요한 구역은 공교롭게도 CCTV 설치 사각지대라는 것을 그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사라진 식자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박 여사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 회사에서 내쫓으려는 비열하고도 치밀한 속셈이었던 것이죠.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조리원들은 모두 박 여사의 결백을 굳게 믿었지만 최 팀장의 서슬퍼런 기세와 그의 교활한 함정 앞에서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극도의 억울함과 지독한 모멸감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한참 동안의 소동 끝에 사라졌던 최고급 식자재들은 냉동고 가장 깊숙한 선반 뒤편에서 다른 식자재 상자에 가려진 채 엉뚱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전날 새로 들어온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실수로 잘못된 위치에 보관했던 것이죠. 최 팀장은 자신의 섣부르고 경솔했던 판단에 대해 이런 방구 사과 한마디 없이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기본적인 업무 처리 능력도 형편없어서 직원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듯 뻘쭘하게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박 여사를 향한 그의 개인적인 적개심과 비뚤어진 증오심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고 음험하게 변질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며칠 뒤에 있을 매우 중요한 해외 투자 유치 관련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극도로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의 성공 여부에 그의 위태로운 회사 내 입지는 물론이고 어쩌면 그의 남은 커리어 전체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초조함과 불안감, 그리고 실패에 대한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그는 점심시간,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늑대처럼 박 여사를 찾아와 섬뜩할 정도로 살벌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할머니, 내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극도로 예민하니까 제발 쓸데없는 짓으로 내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만약 또다시 지난번 같은 불미스러운 문제라도 생기면 그땐 정말 당신 내 손에 가만 안 둘 줄 아세요. 명심하세요. 그의 눈빛은 마치 독사처럼 번뜩였고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섬뜩하고도 불길한 기운마저 서늘하게 감돌았습니다. 구내식당 전체에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과 같은 무겁고도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 자락을 고쳐 매며 그의 이글거리는 시선을 정면으로 조금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온화하고 순하기만 한 할머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세월 동안 묵묵히 온갖 풍파를 견뎌온 강인함과 함께 더 이상 부당한 압력에 물러서거나 굴복하지 않겠다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결연한 의지가 화석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바야흐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의 온몸이 본능적으로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니 박영자 여사에게는 어쩌면 운명의 심판일지도 모를 그 점심시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최도진 팀장은 오전 내내 이어진 해외 투자 유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는지 아니면 예상대로 완전히 망쳐버렸는지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표정으로 D그룹 구내식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박영자 여사가 배식을 담당하고 있는 코너를 향해 정확하게 나아갔죠. 그의 충혈된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광적으로 빛나고 있었고 마치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히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물어뜯을 기세로 무언가 폭발시킬 구실만을 애타게 찾고 있는 굶주린 사냥개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오늘만큼은 반드시 박 여사에게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스트레스를 남김없이 쏟아내고야 말겠다는 위험한 결심을 한 듯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가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담아주는 오늘의 특선, 메뉴인 매콤한 닭볶음탕을 받아들고는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온갖 사소하고도 말도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마치 기관총을 쏘아대듯 큰 소리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거 닭고기가 왜 이렇게 질기고 퍽퍽한 겁니까? 어제 팔다 남은 걸 오늘 다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양념은 또 왜 이렇게 희멀겋고 싱거워요? 이게 닭볶음탕이에요. 아니면 그냥 닭고기 물에 빠뜨린 거예요? 감자는 또 왜 이렇게 설이 걷고 저기 보이는 당근은 무슨 사람 주먹만 하게 턱턱 썰어놨잖아요. 할머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음식 솜씨가 날이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네요. 이러니 내가 매번 똑같은 지적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의 터무니없는 고함 소리는 점심시간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유독 크고 날카롭게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식사를 하던 다른 직원들은 싸늘한 분위기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아예 못 본 척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이고 이 아슬아슬한 광경을 애써 외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애써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가능한 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닭볶음탕은 오전에 들어온 신선한 생닭으로 정성껏 조리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직원분들께서 아주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혹시 팀장님 입맛에 정 안 맞으시면 다른 메뉴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즉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더 이상 부당한 모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뜨겁고 격렬한 분노가 마치 활화산의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아직은 결정적인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다독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 여사의 그런 의연하고도 침착한 대응은 오히려
최 팀장의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하며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하찮은 구내식당 조리원에게 정면으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듯 순간적으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들고 있던 닭볶음탕 그릇을 박 여사를 향해 그대로 집어 던지려는 듯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더욱 잔인하고 악랄한 생각이 떠오른 듯 입가에 비릿하고도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시래기국 그릇을 잽싸게 집어들었습니다. 이따위 개밥만도 못한 걸 음식이라고 당당하게 내놨어? 당신 오늘 아주 제대로 한번 망신당할 줄 알아.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지. 그리고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펄펄 끓는 뜨거운 국그릇을 박 여사의 가슴팍을 향해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아! 박 여사는 순간적으로 온몸을 관통하는 극심한 고통에 짧고도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지만 최 팀장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대단히 만족이라도 한 듯한 잔인하고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쿠, 제가 오늘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이런, 손이 그만 미끄러져 버렸네. 아이고, 할머니, 정말 재수없게 비싼 옷만 다 버리셨잖아요. 그러게 앞으로는 음식 좀 제대로 신경 써서 만들어요. 알겠어요? 이것도 다 할머니 업보인 줄 아시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조차 단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만족감과 상대방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잔혹함으로 번들거릴 뿐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에 속수무책으로 젖어버린 유니폼, 화상이라도 입은 듯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리고 욱신거리는 가슴과 팔의 극심한 통증,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후벼 파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 박영자 여사의 수십 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인내의 댐은 마침내 한계 수위를 넘어서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었던, 아니 어쩌면 스스로 애써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뜨겁고도 강렬한 무언가가 마침내 봉인에서 풀려나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시아의 드넓은 투포한 필드를 폭풍처럼 호령했던 철의 여인 박영자의 꺼지지 않는 강인한 투지이자 그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 없는 불타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온화하고 인자했던 눈빛은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눈앞의 모든 부조리와 악행을 남김없이 태워버릴 듯한 맹렬하고도 활알, 타오르는 분노와 함께 차갑고도 결연한 복수의 의지가 마치 한겨울 밤하늘의 별처럼 성광처럼 빛났습니다. 내 이놈이 기어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에 힘없고 나약한 할머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도 위협적인 맹수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박 여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믿을 수 없는 속도와 민첩함으로 최 팀장에게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전성기 시절 투포안을 던지기 위해 폭발적인 스피드로 서클을 박차고 나아가던 그 도적 그대로였고 미처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 있던 최 팀장의 머리채는 어느새 박 여사의 강철과도 같이 단단한 소나기에 속수무책으로 움켜쥐어졌습니다. 내 놈이 감히
감히 이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이따위 천인공노할 야만적인 짓을 벌여. 그녀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격렬한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추상 같은 위엄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서리발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최도진 팀장의 머리채를 독수리가 사냥감을 낚아채듯 단단히 틀어진 박영자 여사의 몸은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야성이 깨어난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 전 땀과 흙먼지가 뒤섞인 드넓은 경기장에서 가슴에는 자랑스러운 태극 마크를 달고 투포한 서클 안에 위풍당당하게 섰던 바로 그 순간처럼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힘을 응축했습니다. 그녀의 온몸 근육이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그 격렬한 움직임을 기억해내려는 듯 꿈틀거리며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죠. 시끄럽던 구내식당 안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필름이 끊긴 것처럼 멎어버린 듯한 기묘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박 여사의 성난 황소처럼 거칠고 뜨거운 숨소리와 그녀의 두 눈에서 마치 레이저처럼 뿜어져 나오는 섬뜩한 살기만이 공간 전체를 무겁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거나 받아라. 이 천하에 둘도 없이 몹쓸 놈아.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 놈에게 내리는 준엄한 천벌이다. 박 여사의 우렁차고도 한 맺힌 기합 소리가 구내식당 전체를 뒤흔들며 모든 이들의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녀는 마치 땅을 박차고 솟아오르는 한 마리 암사자처럼 용수철같이 튀어오르며 자신의 온 힘을 실어 최 팀장을 식당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육중한 스테인리스 배식대를 향해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최 팀장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두 눈만 휘둥그렇게 뜬 채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마치 고장난 헝겊 인형처럼 힘없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쾅 하는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배식대 위로 처참하게 처박혔습니다. 과거 수많은 직원들의 식사를 묵묵히 책임져 왔던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도 없을 것처럼 견고하기 짝이 없었던 스테인리스 배식대는 박 여사의 가공할 만한 괴력과 최 팀장의 육중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치 종이장처럼 보기 흉하게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수십 개의 식판과 수저들이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사방으로 굉음을 내며 튕겨나가며 바닥에 어지럽게 흩뿌려졌습니다. 식당 바닥에는 방금 전까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던 음식물 쓰레기와 깨진 그릇 조각들이 아수라장처럼 나뒹굴었고 순식간에 D그룹의 자랑이었던 최신식 구내식당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식사를 하던 직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극도의 공포와 경악으로 입을 떡 벌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몇몇 심약한 여성 직원들은 차마 그 끔찍한 광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특히 평소 최 팀장의 오만방자한 갑질에 직간접적으로 시달려왔던 직원들의 눈에는 일말의 공포감과 함께 차마 숨길 수 없는 짜릿한 통쾌함마저 스쳐 지나가는 듯했어요. 오랫동안 억압받고 짓눌려왔던 그들에게 박 여사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폭발적인 응징은 비록 극단적인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마치 가뭄 끝의 단비처럼 시원하고도 짜릿한 정의 구현의 현장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찌그러진 배식대 위에 축 늘어져 고통스러운 신음만 간신히 내뱉고 있는
최 팀장을 향해 마치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과거 아시아의 투포한 필드를 호령했던 절대 챔피언의 흔들림 없는 위엄과 함께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외침이 서려 있었죠. 내 놈의 그 오만한 눈에는 내가 그저 힘없고 나약하며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되는 늙은이로만 보였더냐. 똑똑히 듣거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D그룹의 임직원 여러분들도 똑똑히 듣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시아 신기록을 무려 3번이나 갈아치우고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국위를 드높이 선양했던 전설의 투포한 선수 박영자다. 내 놈 같은 인간의 탈을 쓴 버러지에게 이따위 치욕스럽고도 야만적인 수모를 당하고도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힌 채 가만히 눈물이나 흘리고 있을 줄 알았더냐.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고함이나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억압되고 잊혀졌던 한 위대한 운동선수의 짓밟힌 자존심의 처절한 절규이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억눌렸던 정의의 장엄한 포효였습니다. 순식간에 구내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고 특히 D그룹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몇몇 나이가 지긋한 간부급 직원들은 그제야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박영자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어느새 세월의 먼지 속에 잊혀졌던 과거의 영광을 어렴풋이 떠올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젊은 직원들은 자신들 눈앞에 서 있는 저 평범해 보이는 구내식당 할머니가 과거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엄청난 기록의 소유자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최 팀장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찌그러진 배식대 위에서 간신히 몸을 가누며 고통스러운 소리만 간헐적으로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극도의 공포와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극도의 당혹감으로 창백하게 질려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잠시 동안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 뒤 마침내 정신을 차린 몇몇 직원들이 허둥지둥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119 구급대와 회사 보안팀, 가리고 경찰에 다급하게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내식당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놀란 비명과 당혹스러운 웅성거림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달려온 다른 부서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로 가득 찬 완전한 혼돈의 도가니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극적이고 통쾌하기까지 한 정의로운 응징의 순간은 여전히 식당 구석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죽여 지켜보던 한 젊은 직원의 휴대폰. 카메라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고스란히 그리고 생생하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차마 촬영 버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오랫동안 골마 터져왔던 추악한 부조리와 갑질 문화에 대한 한 개인의 처절하고도 용기 있는 저항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부터 점점 더 가까워져 오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모든 이들의 귀를 때렸습니다. 박영자 여사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후회나 미련도 찾아볼 수 없는 담담하고도 의연한 표정으로 곧
자신에게 들이닥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텅 빈 가슴 속에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허탈함과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어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D그룹 본사 건물을 뒤흔들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내식당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흰 가운을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죠. 그들의 등장으로 아수라장이었던 식당 내부는 더욱 극심한 혼란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찌그러진 배식대 위에 처참하게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는 최도진 팀장에게 급히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경찰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며 사건 현장 보존에 나섰습니다. 최 팀장은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괴성을 질러댔고 가모습은 처절하기보다는 추악해 보였어요. 반면 박영자 여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러나 조금의 동요도 없는 담담한 표정으로 다가온 경찰관에게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수갑은 채우지 않고 그녀를 정중히 부축하여 경찰차로 안내했습니다. 그녀가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조리원들과 몇몇 직원들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착잡한 심정이 역력히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의 행동이 과격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모멸감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했기 때문이죠.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박 여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박 여사는 조금의 숨김이나 과장도 없이 지난 몇 달간 최 팀장으로부터 당했던 지속적인 갑질과 인격 모독,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국물 테러 사건의 전말을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한 인간으로서의 절박함과 울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그냥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한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D그룹 지정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최 팀장은 온갖 검사를 받으며 엄살을 있는 대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박 여사를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악을 써댔죠. 그의 뻔뻔하고도 이기적인 태도는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건을 목격했던 D그룹 직원들의 진술은 대부분 박 여사에게 동정적이었지만 그녀가 최 팀장을 투포안처럼 던져버린 행위 자체는 명백했기에 수사는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용기 있는 직원들은 최 팀장의 평소 악행과 그날의 만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박 여사의 행동이 일정 부분 정당방위의 성격도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어요. 박영자 여사의 구내식당 투포안 사건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그리고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삽시간에 유포되었기 때문이죠.
D그룹 구내식당 할머니 알고 보니 전설의 투포한 국대 출신 악덕 갑질 팀장 정의 구현. 현장 대공개. 와 같은 자극적이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과 함께 영상은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습니다. 영상에는 박 여사가 최 팀장의 머리채를 잡고 그를 통쾌하게 내동댕이 치는 장면과 함께 그녀의 과거 투포한 선수 시절에 용맹했던 모습이 교차 편집되어 있었고 배경음악으로는 비장하면서도 정의로운 느낌의 음악까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저 할머니 진짜 멋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저런 갑질 팀장은 저렇게 당해도 싸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이 시대 진정한 참교육 레전드. 정당화될 수 없지만 오죽했으면 저러셨을까 마음이 아프다. 와 같은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전반적으로는 박 여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곧이어 네티즌 수사대는 박 여사의 과거 투포한 선수 시절에 빛나는 업적과 수상 경력, 그리고 그녀가 불의의 부상으로 아쉽게 은퇴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연까지 낱낱이 발굴해내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의 여인 박영자, 투포한 할머니 사이다, 참교육 여사님, 갑질 팀장 저격수 등 그녀를 칭송하는 다양하고도 재치 넘치는 별명들이 실시간으로 생성되었고 그녀는 순식간에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아이콘이자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 주요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뉴스 매체는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 뉴스 시간과 심지어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까지 박 여사의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사회적 의미를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D그룹은 그야말로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D그룹 내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극심한 혼란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의 사건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D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성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고 주요 협력사들의 문의 전화와 항해 방문도 빗발쳤습니다. 그룹 총수는 긴급 최고 경영진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보팀은 밤샘 근무를 하며 언론 대응 전략을 짜내려 했지만 이미 여론은 D그룹의 등을 돌린 후였죠. 사내 여론 또한 극명하게 분열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행동이 과했지만 최 팀장의 평소 악행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는 동정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회사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물론 최 팀장에 대한 비난 여론은 이미 회사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정도였고요. 결국 D그룹은 박 여사와 최 팀장 모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들불처럼 번진 국민적 관심과 비판 여론 때문에 섣불리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징계위원회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명예와 질서를 위해 원칙대로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 전체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온건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죠. D그룹은 그야말로 창사 이래 가장 혹독하고도
뼈아픈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박영자 여사의 충격적인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그녀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권 변호사이자 과거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 싸워왔던 백무진 변호사가 박 여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무료 변론을 맡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것이죠. 백 변호사는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박 여사를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굳게 닫힌 면회실 문이 열리고 초췌하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잃지 않은 박 여사와 마주 앉은 백 변호사는 깊은 연민과 함께 뜨거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박 여사에게 사건의 전말을 차분히 다시 한번 들었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 담긴 깊은 상처와 억울함, 그리고 꺼지지 않는 정의감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던 박 여사도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백 변호사의 따뜻한 눈빛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면회를 마친 백 변호사는 곧바로 자신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로 특별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최 팀장의 지속적이고 악랄한 갑질 행위로 인해 박 여사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박 여사의 행위는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었으며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적어도 과잉 방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죠.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된 정신적 학대로 인해 사건 당시 박 여사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백 변호사는 D그룹 내부 직원들의 용기 있는 추가 증언과 최 팀장의 과거 갑질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박 여사의 변호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여사의 변호를 맡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법적 대응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임을 역설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병상에 누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된 최도진 팀장은 자신의 억울함과 피해를 과장되게 호소하며 동정 여론을 얻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는 D그룹 홍보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편 채널 시사 프로그램과 단독 인터뷰를 강행하여 자신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이상자 같은 구내식당 할머니에게 당한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악어의 눈물을 연출했죠. 그의 변호인단 역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최 팀장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또한 박 여사 측과의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절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러한 발악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 여사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과거 D그룹 및 최 팀장이 근무했던 이전 직장에서 그에게 유사한 갑질과 폭언,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당했다는 익명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추가 폭로가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과
언론사 제보를 통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한때 그의 비서로 일했던 한 여성은 최 팀장으로부터 상습적인 성적 농담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강요당했다고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폭로했고, 그의 밑에서 일했던 여러 부하 직원들은 그가 회의 시간마다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살벌한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렸다고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언론사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최 팀장의 추악한 과거 비리들을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연일 대서특필했고, 그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잔혹하고도 파렴치한 민낯이 백일화의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를 향한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D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최 팀장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사회적 여론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박영자 여사는 놀랍도록 담담하고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해주는 백무진 변호사와 밤낮으로 지지해주는 수많은 시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없이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녀는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구속 적부심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박 여사는 한 지상파 방송사의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의 단독 인터뷰에 응하여 자신의 솔직한 신경을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한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지켜왔던 신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행동이 결코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간을 되돌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아마 또다시 참지 못했을 겁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짓밟히고 모욕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고 말 못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만약 저희 이 작은 행동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녀의 진솔하고도 용기 있는 발언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울림과 함께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인간적인 고뇌와 불의에 맞선 용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더 거세고 강력해졌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녀의 행위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녀의 편에 섰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박영자 여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안은 방청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과 수십 명의 내외신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였고, 법정 밖에서는 박 여사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그녀의 팬클럽 회원들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박 여사에게 상해 및 특수 물리력 행사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박 여사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최 팀장의 악행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법치국가에서 개인의 사적 보복이나 물리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벌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맞서 백무진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박 여사의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된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 모독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사건 당일 최 팀장의 국물 테러라는 직접적인 도발 행위가 없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며 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백히 과잉방어에 해당하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D그룹의 전현직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 팀장의 상습적인 갑질과 폭언, 그리고 박 여사가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했고, 이는 배심원단과 재판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듯 했습니다. 특히 구내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조리원들은 박 여사의 평소 온화하고 성실했던 성품을 증언하며 그녀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여 방청석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판결 선고일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영자의 공소사실 중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즉 피해자 최도진의 장기간에 걸친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과 사건 당일의 직접적인 도발 행위, 피고인이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 여러분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박영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에서는 짧은 탄식과 함께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백무진 변호사는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법원 앞마당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들 역시 집행유예 소식에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박영자 여사님 만세, 사법 정의는 살아있다 를 외쳤습니다. 반면 이 소식을 병상에서 접한 최 팀장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죠. 그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D그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과거의 온갖 비리 혐의로 인해 추가적인 민형사 소송의 줄줄이 휘말리게 되면서 그의 사회적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자업자득이자 권선징악의 당연한 귀결이었어요. 박 여사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된 후 그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감동과 함께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에 감명받은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박영자 여사님 힘내세요 라는 이름의 온라인 모금 운동을 펼쳤고 불과 며칠 만에 목표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박 여사는 이 성금을 한사코 사양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간곡한 요청과 백무진 변호사의 설득에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소중한 돈을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평생 음식 만드는 일에 자부심을 느껴왔던 자신의 작은 꿈을 실현하고 동시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골목길에 소박하지만 정갈한 국밥집을 열게 되었죠. 식당 이름은 네티즌들의 공모를 통해 박영자 할머니네 통쾌한 사이다 국밥집으로 정해졌고
간판에는 그녀가 투포안을 시원하게 던지는 모습이 캐리커처로 그려졌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식당은 박 여사의 국밥 맛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박 여사는 식당을 통해 얻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단체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젊은 스포츠 유망주들을 후원하는 데 꾸준히 기부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국밥집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공간을 넘어 따뜻한 온정과 희망을 나누는 사랑방이자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자 여사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은 D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직장 내 갑질 문화의 심각성을 처절하게 일깨우고 그 폐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D그룹의 총수는 결국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그룹 전체의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TF팀을 발족시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신고 및 구제 시스템 구축, 전 직원 대상 갑질 예방 의무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들이 마련되었죠. 이러한 D그룹의 자정 노력은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재계 전반으로 갑질 근절과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때마침 발의되어 있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더욱 강력한 처벌 조항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고, 시민사회 단체들 역시 갑질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며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박 여사는 결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작은 용기와 외침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영자 여사가 사회적으로 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동안 한때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최도진 팀장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D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한 것은 물론이고 그의 과거 온갖 추악한 비리들이 만천하에 폭로되면서 그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실상 매장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를 따르던 후배들은 등을 돌렸고 그와 친분을 유지하던 지인들조차 그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습니다. 재취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연이어 터져 나오는 민형사상 소송들로 인해 그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배상금을 감당하느라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최고급 외제차를 몰고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은 허름한 단칸방에서 홀로 술로 세월을 보내며 과거의 영광만을 곱씹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싸늘한 냉소와 경멸의 시선만이 가득했고 그는 깊은 절망감과 고독감 속에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과연 그가 자신의 지난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날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비참한 말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잘못된 권위주의와 약자에 대한 무력 그리고 추악한 갑질 문화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하고도 끔찍한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오랜 진리가 여전히 유효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고, 우리 사회가 그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한편 박영자 할머니네 통쾌한 사이다 국밥집은 나날이 번창하며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정성껏 육수를 우리고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국밥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진솔한 이야기는 국밥 맛과 함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식당은 언제나 그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한 유명 출판사에서는 자서전 출간을 제의해왔고, 여러 방송사에서는 그녀의 인생 역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이러한 제안들을 정중히 사양했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생각으로 몇몇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 등을 순회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펼쳤고, 그녀의 진솔하고도 흡입력 있는 강연은 많은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틈틈이 시간을 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땀 흘리는 젊은 청소년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들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이자 따뜻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후반전은 과거 투포한 필드 위에서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투지 못지않게 사회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긍정적인 기여로 가득 찬 아름다운 도전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이미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고, 그 모습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이자 위대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투척이라는 말처럼 그녀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투포안을 힘차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자 여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촉발한 사회적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습니다. 그녀의 사건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의미 있는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D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벗기 위해 그야말로 황골탈퇴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직원들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과 공공기관들 역시 앞다투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호 존중과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박영자법이라고도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갑질 문화와 위계적인 조직 문화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갑질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힘없는 약자들의 눈물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거나 혹은 쉬쉬하며 묵인되었던 많은 부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박영자 여사와 같이 평범하지만 용기 있는 한 개인의 작은 날갯짓이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는 그녀를 통해 똑똑히 목격하고 배웠습니다. 세상은 아주 조금씩 더디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박영자 여사의 이름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등불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박영자 여사의 구내식당 투포한 사건 이후 10여 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박 여사가 던진 용기 있는 행동의 파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진원지였던 D그룹은 그야말로 황골탈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과거 수직적이고 권위적이었던 조직 문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국내에서 가장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업, 직원들의 복지와 인권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며 동종업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D그룹은 매년 박영자 인권상을 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하고 있었고 박 여사를 명예 고문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으로 그녀의 지혜와 조언을 구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최도진 팀장과 같은 인물이 다시는 D그룹 내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채용 시스템에서부터 인사평가 그리고 내부 감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되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통해 과거의 오명을 완전히 벗어던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박영자 여사의 통쾌한 사이다 국밥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맛과 따뜻한 정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넘어 이제는 해외 관광객들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글로벌 맛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어나는 부와 명예에 결코 안주하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앞장섰죠. 그녀의 진심과 선한 영향력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마침내 박영자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자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사업,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익 캠페인 활동,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나가는 소외 계층 스포츠, 유망주 육성 사업 등 우리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곳의 빛과 희망을 전달하는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이 재단의 명예이사장직을 맡아 자신의 지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며 그녀의 선한 영향력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사회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재단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이자 희망의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박영자 여사는 이제 국밥집 운영의 대부분을 자신을 오랫동안 곁에서 도와왔던 믿음직한 직원들에게 맡기고 조금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식당에 나와 육수 맛을 점검하고 손님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죠.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시절 못지않게 여전히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평범한 할머니로서의 행복을 만끽하기도 했고, 가끔은 모교의 투포한 연습장을 찾아가 후배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값진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을 특별한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운이 좋게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겸손하게 말할 뿐이었죠. 박영자 여사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저항하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엄과 연대의 가치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등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혼자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작은 용기 하나하나가 모일 때 우리는 분명 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영자 여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로 남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